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이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세은이가 다시 오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1편입니다. 111편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해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영원하리로다. 인류사 이에 우리나라에서 1980년에 있었던 민주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내용을 좀 이렇게 현재 동시대에 있는 우리가 이걸 다음 세대에 바로 전달되게 하려고 하는 그렇게 전달될 수 있다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런 것을 남겨놔야 조금이라도 참조될 수 있는 내용이 안 되겠냐 해서 이걸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5.18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민주화라는 단어, 5.18 민주화 운동이 공식적인 표현인데, 그 다음에 운동이라는 이런 단어를 어떤 단어적인 내용에서 이게 과연 맞느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느냐 하는 것까지 이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5.18 민주화라는 단어를, 그래서 그동안에 5.18 민주화를 했고,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운동을 좀 다룰 건데, 5.18 민주화라는 말이 그냥 평이롭게 넘어가는 말 같으면은 뒤에 운동이 붙었든지 뭐가 붙었든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앞에 두 개가 5.18도 그렇고 민주화도 그렇고 다음 시대의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계략이 숨어 있다라는 것에서 운동이란 단어를 여기 였는데 이게 과연 써가 되느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운동은 이 비폭력이라. 비폭력, 나머지는 비폭력이 아니고 또 이런 어떤 계획이고 구태타고 또 사태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은 혁명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에 비교해서 그걸 피해가지고 일부러 운동이라고 였는 이거는 운동이라고 열 수 있고 또 다른 거는 열 수 없는 일부러 피하는 역사적인 어떤 발걸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비추는 거예요. 그냥 글자가 있어서 운동이 있구나 글자를 아무 데나 있는 건 아니거든. 마찬가지 혁명이 있는데 왜 혁명을 못 였느냐? 혁명이라고 하는 걸음이 역사적인 걸음이 쓰던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비춰서 혁명을 여면 안 되겠다. 판단이 있으니까 운동을 였는다 이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이 운동이라 하는 단어 속에는 민주화라는 말이 들어간 거하고 운동이라는 말을 기어코 집어연 거하고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빼놓을 수 없어요. 5.18은 단순하게 숫자니까 월, 날이니까 이거는 별로 이 운동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그런데 운동이란 말이 들어간 거는 앞에 민주화란 말이 있으니까 이거는 필연적으로 이걸 집어넣는다. 다르게 또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민주화라는 속에 4가지 칼럼이 있다라고 했을 적에
이 민주라는 단어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안 썼으면은 5.18 민주화 운동에 운동을 쓰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연관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조금 글을 좀 쓰면서 이야기를 좀 하겠어요. 민주화에 대해서 4가지 칼럼이 이래 있다. 이런 4가지 칼럼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라는 단어에 그 영향을 준 어떤 한 개인은 제일 첫 번째는 이거는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반드시 그 자리에 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인물, 민주화라는 그 속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과정에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중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하나의 시초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죽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반드시 여야 된다. 요거예요. 그러면 이 5.18 민주화 운동에서 민주화라는 것 더불어서 운동이라는 말을 구역고 써야 될지게, 기억고 써야 될지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약에 민주화를 안 썼더라면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만약 그 사태가 그때도 막 같이 일어났을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하고는 5.18 사태하고는 사실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는 건 좀 이상해요. 그것도 조금 좀 그렇는데, 아무튼 그거하고 바로 연결하면 안 되죠.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연결되어 오는 이 흐름, 5.18 민주화 운동이 처음에 생겼을 적에 그때부터 5.18 민주화 운동이다 이렇게 한 건 아니고 나중에 이게 그렇게 불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라는 말을 안 썼다라면은 5.18 민주화 운동에서의 운동이란 말이 들어갔겠느냐 이 말이에요. 요걸 한번 우리가 좀 따지기 위해서 우리 지금 현대 당대 살고 있는, 제가 지금 비슷한 연대에 살고 있는 이 내용에서 민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이래서 시작되고 이 김대중 대통령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난번에 인류사를 이야기를 좀 했는데, 민주라는 단어의 근거, 전 세계 사람들이 민주주의, 민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인류사에서 가장 이렇게 딱 요거다 하고 딱 붙잡을 수 있는 건 어디냐? 이거는 1789년입니다. 1789년에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시민운동하고 관계돼요. 시민운동. 여기 운동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프랑스에서 나타나는 시민운동 자체가, 요 시민운동, 이걸 또 나중에 또 혁명이라고 해요. 요거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요 주제하고. 시민혁명이래요.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프랑스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혁명이라는 단어에 어쩌면은 어떤 기원, 혁명이라는 말을 어디서 썼을까? 열었을 적에는요, 프랑스 시민 운동에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운동을 하지 아니하고 혁명이라 가는 것은 이 혁명이라는 단어가 이게 쿠데타라는 거예요. 쿠데타. 프랑스 쿠데타가 바로 혁명으로 번역해서 쓰는 것을 우리나라 현재 입장에서 이걸 하나의 정선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이래 됐느냐 이거지.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민주라고 하는 말이 언제부터 됐느냐. 즉 쿠데타라고 하는 이런 말이 혁명으로 인정되어지는 이런 내용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정서는 뭘 보고 있느냐. 이거는 두말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1789년에 있는 프랑스에 있는 시민혁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가지고 여기 자체가 시민운동이라고 처음에 시작은 한 거예요. 그렇게 일정하게 불러지다가 저도 자꾸 시민운동 하는 것 자체가 익혀져 있는 것은 제 어릴 때의 이런 정서는 시민운동이란 말이에요. 시민운동이란 이 자체가 시민운동이란 말이 나오는 이것 자체가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는, 즉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게 민주래, 민주. 여기서 민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시민이 주체하는, 시민이 주도하는 하나의 사회개혁, 그것 자체를 혁명으로 보고 시민혁명이라 부르는 구테타라고 하는, 구테타로 부르느냐 운동으로 부르느냐, 요거 자체가 이제 그거 될 때 처음에 부를 때는 시민운동으로 불렀는데 여러가지 지난번에 좀 역사가 쭉 진행하면서 거사, 어거, 그 다음에 무슨 투쟁, 이런 쭉 나가다가 요거는 운동에 걸맞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이 분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분리. 여기서 혁명이 맞다라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뒤에 1789년 이후로 전 세계에 이와 유사한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요. 어마어마하게. 각 나라마다 1789년 앞에 있었던 거하고 뒤에 있었던 거하고 차이가 나는데, 뒤에서부터는 시민이 직접 국정에 참여해가지고 국가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하는 이것의 시발점이라 얘기지. 1789년이 프랑스 시민운동이 처음 시작이다. 그 전에는 왜 이런 말이 1789년에 들어가냐면은 요 앞에는 국가 왕정 시대라 그래가지고 왕정, 즉 우리나라 같으면은 군주라, 군주. 군주 통치 시대. 군주가 사회를 바꾸고 사회를 어때 군인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귀족들끼리 싸워가지고 정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정치 형태를 바꾸고 하는 이런 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전쟁으로, 다른 나라하고 관계하고 전쟁으로 정복하기도 하고 정복당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바뀌어오던 것이 국가의 정치제도, 사회제도 개혁 자체가 되어지는 내용에 시민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시민이 바꾼 건 이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초예요. 여기서부터 민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도 없었던 건 아닌데 있었어요. 그전에도 시민들이 참석한 여러 자리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종교개혁 일을 할 때, 그때 그 독일에서 종교개혁 일을 할 때,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농민운동이 있어. 농민운동. 루터의 그 종교개혁하고 같이 해서 농민들이 못 살겠다 하고 했는데 그거는 실패로 했어. 실패로 한 그것 자체는 인정을 안 하는데 여기는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성공을 한 이것부터 시초를 잡는다 그래요. 민주라고 하는 단어에 어떤 국민이 참석했다, 시민이 참석했다. 그 민주라고 하는 이 말에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은 나중에 의미를 갖다 붙이고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이 시민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일으키는 운동이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운동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이거 혁명하고 이렇게 분리된 거는 운동의 성격에 이걸 역해는, 왜냐면 이때 폭력이 들어가니까. 이때 그 시민들이 막 일으켜갖고 그 왕들을, 루이 16세인가 되는 그 왕을 단두대에서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판결해서 죽인단 말이에요. 심판해갖고. 그러니까 시민이 주체된 거 맞는데 그렇게 한 거를 운동이라 하기는 안 좋다. 이렇게 운동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 운동이 분리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여기서 나오는 1789년 뒤에 나오는 1919년에 되어지는, 여기서부터 한 200년도 아닌데, 130년. 130년 지나고 난 대한민국에서 3.1 운동. 이것이 정설이 되는 거예요. 3.1 운동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걸 혁명으로 해야 되냐, 억으로 해야 되냐. 당시에 불러오는 어디라도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국민이 했는데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전 세계적인 어떤 이 사회학자들이 이런 여러 가지 정치학자들이 어떤 이런 사태들을 이렇게 분리하면서 이름을 붙이는데 3.1운동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3.1에서 일어난 이 운동이 이 내용이 운동으로 정착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른 대표되는 어떤 비교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3.1 운동을 운동을 하고 났는데 3.1 운동을 운동을 하고 나면은 이것 자체가 시민운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혁명으로 성공했다. 성공한 것은 혁명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은 그냥 이름이 쿠데타라 부르든지 안 그러면 사태라 부르든지 뭔가 그냥 잠잠하게 역사가 나중에 판단할 수 있도록 넘어가 버리고 성공을 했을 때 혁명으로 하자라는 것이 이게 사회학자들의 전체가 하나의 이론으로 서로 발표하면서 이렇게 공론화되어갖고 언어로 형성되어 나온단 말이에요. 1919년 되기 전에 1901년이나 1909년이죠. 1904년이에요. 러시아에서 통해서 일어나는 1904년이 바로 러시아하고 일어나는 러일 전쟁이에요, 러일 전쟁. 그래요, 그것이 러일 전쟁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러일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1909년쯤 되면은 이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요, 러시아 혁명. 그래서 1909년에 한번 일어나고 그때는 혁명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것이 나중에 성공한 1903년이나 좀 지나면 1911년 요래 되면요, 성공한 러시아면 2차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혁명으로 완전히 그는 군사형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일으킨 것이 바로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게 각광이 되는 거예요. 군사들의 무기가 아니고 농민들이 일어나가지고 봉기해가지고 일으켰다. 소위 말하면 그 혁명 세력이 농민을 이름으로 주축을 해갖고 일으킨 혁명 세력이 일으켰다. 이래 그게 혁명으로 불려지다 버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혁명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5.16 군사 혁명이라 그래요. 지금 그것 자체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쿠데타로 부르자 이렇게 지금 5.16 군사 쿠데타로 하는데 쿠데타나 혁명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다르게 부르는 건데 실제로 같은 뜻이에요. 의미를 그렇게 다르게 둔단 말이에요. 혁명으로 두지 말고 쿠데타로 두자 이렇게 부르는 다른 거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저쪽에서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자기들의 혁명, 자기들이 무슨 통일 주체 투개설하고 자기들이 무슨 혁명 일으켰다 하는 그런 혁명과는 똑같아요. 그 뒤로 1789년 이후로 1900년대 늘으면 전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여러 가지 국민들이 다양한 목소리로 그동안의 그동안의 왕정, 기종, 이런 어떤 왕위에서 통치받았던 왕정에 대한 이 통치에 전 세계가 그냥 화산처럼 곳곳에서 그 정치를 벗어나서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내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 그런 그런 현상을 전체적으로 여기다가 일컬어서 민주라고 하는 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들어가면서 그때는 시민이 안 되고 국민이라는 단어가 군중이라는 단어 전체적인 국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그때는 국민이 주가 되어지는 정치 형태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갈 때 중요한 요소 하나가 자유 형식으로 놔둘 거냐, 왕정에서 시민으로 넘어갈 때, 자유 형식으로 그냥 그냥 흘러가는 국가의 형편에 따라서 그냥 넘어가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이걸 강압적으로 어떤 제도를 가지고 나아갈 거냐, 이 두 가지가 자유주의 내지는 공산주의로 갈라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나오는 윌슨 어떤 자결주의,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여기에서 자유적인 의지로 그냥 민족에게 넘겨두자. 아니면 한쪽에서는 공산이라고 하는 어떤 제도, 공산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도입시키자. 민중들의 어떤 이 정치 참여를 공산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여차. 요 두 가지에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세월이고 이게 전체적인 세계의 흐름에서 나오는 우리가 그동안에 겪어왔던 현장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지금 현재 60대 넘은 우리가 지금부터 50년 전에 안 그러면 20살 때 그때 느꼈던 그 상황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때 주고받던 대화들, 그때 주고받던 여러 가지 이론들, 개념들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을 보고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 못 나와요. 그래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로 갈라지면서 민주라고 하는 이 내용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자유주의라 보는 거고, 민주라고 내용이 아니고 사회란 전체에 대한 개념에 사회를 전체를 대상으로 해갖고 사회를 바로 하기 위해서 사회 단위 속에 국민을 지부있는 것을 이걸 사회주의라 그러면서 이게 공산주의하고 같은 언어로 섞이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나온 단어가, 제일 중요하게 나온 나라가 독일이란 말이에요. 독일은 사회주의 국가라 이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국가란 말 안 쓰는 거예요. 지금도 독일은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 섞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섞이는 내용이 뭐냐? 민주라는 말하고 대별되는 것은 사회고, 민주가 아니고 사회주의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하고 대별되는 것은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공산주의가 나왔기 때문에 자유주의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공산주의란 말이 안 나오면 자유주의란 말이 안 나오는 게 공산이란 말 통해서 사회를 전체를 하나의 민주 대신에 사회란 말로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정치제도, 어떤 사회제도를 공산주의를 할 때 공산주의는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여기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나라 쓰고 있는 이런 내용하고 같이 나와야 되지. 공산주의하고 우리 지금 현재하고요. 그 다음 여기 그 민주화라는 그 단어 속에 있는 반항구이라고 하는 속에 있는 아까 말했지만 공산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때, 투쟁 이론이 나올 때, 이 공산주의 투쟁 이론이 어떻길래, 도대체 근거가 어떻길래,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지금, 하나의 지금까지 이게 조성이 되어 있느냐. 민주화라고 하는 포장 안에 공산주의 투쟁인이 들어있을 정도로 이게 도대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 1789년의 이 내용은 시민들이 왕정에 대해서 투쟁했을 때는, 투쟁한 걸 갖고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요, 사실은 왕정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교회. 대상이 교회예요. 로마 교황청을 통해서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그 끈끈한 그 정치적인 결합, 로마 교황청하고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그 왕정에서 나타나는 튼튼한 그 결합을, 즉 왕의 통치가 아니고 교황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던 1789년의 그 사태에 시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국가가 실질적으로 뭔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걸 해라 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 슬로건이 그런 거예요. 그냥 시민운동을 내는 게 아니라 너무 국가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너무 딱 밀접되어 있으니까 지금도 프랑스는 밀접되어 있는 거예요. 교황청하고. 그때 그것이 너무 밀접되어 있으니까 시민들의 이 요구가, 시민들의 어떤 삶이 국가라고 한 단위를 떠나서 완전히 이거는 놀이개처럼 자기들은 아무 어떤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어떤 종교 형태의 국가가 되니까 그거 없애라는 거예요. 슬로건이 그랬어요. 여기는 왕정을 포장해가지고 실제로는 로마 교황청과의 관계를 끊어라.
나중에 요 1789년 지나면요, 그 전에 없던 프랑스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 교황청하고 굉장히 많은 다툼이 생깁니다.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 바뀌는 거예요. 어떤 데는 교황청 평을 들다가 또 어떤 다른 청에 들어가면 또 다른 정치하는 사람 나오면은 교황을 완전히 반대하는 그런 정책이 계속해서 번복되어 오는 거예요. 지금도 프랑스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더 이상 발전 못하고 저렇게 딱 발목 붙잡혀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어디서 나오느냐? 공산주의는 여기는 아까 1789년이라 그랬는데 같은 1700년대예요. 1765년이라 1765년 영국에서 일어나는 산업혁명이 있어요. 산업혁명. 또 뭐 산업혁명은 다들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지금 여기도 이야기하지만 혁명이라는 단어가 시민운동에서 시작되었고 혁명으로 바뀌었다. 산업으로 통해서 전 세계가 어떤 전체적인 어떤 사회 구조가 영향을 받아오고 이 산업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유럽 사회가 됐다. 그래서 1765년을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산업혁명. 그럼 여기서는 민주나 어떤 누가 정치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사회의 구조에 산업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어떤 요체, 규성체가 형성이 되고 지금까지 없던 경제에 대한 개념이 지금은 경제적 개념. 그 당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나중에 역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보고 그 내용이 워낙 큰 영향을 미쳤으니까 그것을 혁명이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혁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나는데 이 이론의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가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는 자체는 그 당시 유럽 사회가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옛날에 YH 사건 지금 노동운동하고 있는 이런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농촌에 있던 사람, 기술이 아무것도 없던 사람, 공장이 없던 사람들이 공장을 어떻게 지어가지고 생산물 양만 막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노후, 복지, 여러 가지 대책, 임금 지불, 이게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생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또 대량 도시로 들어오니까 주거 문제, 런던이라고 하는 도시가 산업혁명이 난 도시, 왜 이런 영국을 산업혁명을 가느냐? 런던이라는 도시가 그 깨끗한 도시가 산업혁명이 나서 공장이 막 생기니까 그리마다 오물투성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농촌에 가도 이런 데가 없는 거예요. 도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 더미가 온 도시 안에 막 가득 차다만 냄새가 있고 그리고 그러다가 질병이 한번 돌면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온 것, 이거를 산업으로 통해서 되겠다. 그래갖고 여기에서 대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사회는 어떻게, 도시는 어떻게 하고, 구조는 어떻게 하고, 공장은 어떻게 하고, 또 임금 문제 어떻게 하고, 또 사람들 주거 문제는 어떻게 하고, 이게 전 유럽이 달라붙어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이럴 때에 산업이라고 하는 속에서 사람들이 막 도시에 몰리니까 농촌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형편없으니까 그들의 삶에 대한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 여기에 대한 대안. 산업을 계속해서 융성시키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 산업을 개인의 자본에 의해서 돈을 내려내가지고 돈 내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착복하는 그 내용을 하지 말고 참여한 사람들, 노동자도 참여했으니까 노동자 참여분을 만들어서 같이 노동자와 기업주가 같이 이것이 공존하는 쪽으로
서로 간에 같이 바란스를 맞추고 나가자. 그게 공산이에요. 공산. 동일하게 산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산에 참여하고 수익도 참여하고 이런 내용을 하자라는 것이 공산이라. 나누자는 거예요. 동일하게 나누자. 그래서 인권 자체를 같이 하자. 서로 그것도 한 사람이면 나도 한 사람인데 돈 낸 사람만 많은 혜택을 받아가면 안 된다. 그것을 뭐 복지를 누리면 안 된다. 노동자도 누려야 된다. 라고 나오는 게 공산이란 말이에요. 그 공산 이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산업혁명에 의해서. 공산 이론이 나오면서 그런 공산 이론을 따르는 사람들을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혁명이 혁명으로 안 나왔으면은, 러시아의 혁명으로 성공이 안 했으면은 공산주의는 그냥 하나의 주의로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러시아의 혁명이 공산으로 통해서 이런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이 그 주장대로 국가를 장악해가지고 이뤄버리니까 러시아라는 큰 나라가 전체적으로 유럽에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주는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버리니까 유럽 사회가 이 공산주의에 대한 대항, 즉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이론에 대한 그 투쟁 이론에 대한 저렇게 하면은 국가 전체가 저런 정치를 가면은 안 된다. 사회적인 이론이 막 발달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론이 발달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산주의가 외치던 하나의 자본주의, 자본주의 자체를 적으로 해가지고 자본 가진 사람들 자본주의가 적이다 하는 의미에서 이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적대가 나오면서 투쟁 이론이 나. 투쟁. 그 투쟁은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해서 나오는 투쟁이에요. 복지 문제로서 시작은 됐다가 이게 러시아 혁명으로 통해서 성공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이론적인 무장이 돼가지고 투쟁 이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착이 된단 말이에요. 정착이. 이 공산주의 이론이 러시아 혁명이 나기 전에 상당히 기간이 한 100년 이상 기간이 들어가는데 이 기간 동안에 공산주의 이론에서 러시아 혁명이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론 하나가 헤겔의 정반합이라 하는 이 이론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 투쟁 이론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에 공산주의 이론 하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까 사회에서 가르치는 중학교 사회 시간에 그거 가르쳤어요. 근데 뭘 알아요? 내가 왜 이런 데 신경 쓰느냐, 왜 관심 가지느냐, 제 자신이 80년대에 84년인가 그때 공산주의하고 자유주의 진영이 머저시 그 서슬이 퍼렇게 경계가 있는 베를린에 내가 연수를 갔거든. 연수를 2개월 동안 연수를 있으면서 서베를린과 동베를린 경계가 분명하고 지하철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한쪽엔 군사로 있고 거기서 막 넘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그때 아주 긴장될 때에 대한민국에 있는 연수원 간 사람 제가 베를린에서부터 동독을 지나야 그 다음에 저쪽에 서독에 또 서독 지역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서독 지역으로. 서베를린에서 있었는데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있다가 여행을 내가 토요일 되면 여행 가는 게 금요일 전부터 거기서 5일 근무니까 금요일 되면 끝나는 거예요. 토요일 하루 쉬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비행기나 안 그러면 기차 타고 내가 유럽을 여행하고 다닌 거예요. 연수 가가지고. 그 긴장감이 내한테 있는 거예요. 그 긴장감이. 서베를린에서 동독을 지나서 서독을 들어가는 그 긴 기차를 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패스포트 검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보면 북쪽에 있는 북한 사람하고 같은 편이거든. 그들이 패스포트를 보자 할 때마다 얼마나 긴장하는지. 그 적진을 나름대로 그런 현장을 내가 경험하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지금 현재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투쟁 이론으로 인해서 정치로 나아가던 이 투쟁 이론이
이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는 구라파나 이런 쪽에서는 노동운동으로 계속 발전해가지고 이런 투쟁이론 자체에, 공산주의 투쟁이론 자체에 그걸 노동운동이 여치 않고 여기는 바꾸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투쟁이론이 아닌 어떤 그 노사합의라든지 그 조합이란, 노동조합이란 이런 개념으로 해서 서로 간에 상생하는 구조로 발전해 나갔는데 우리는 노동운동에 공산주의 이론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이 내용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가지고, 어렸을 적에. 여기까지 오는 개념이 여러 개 흘러왔는데, 대한민국의 남북의 대치전 상태에서 있는 이 상황에서, 그것은 뭐 공산주의를 누가 알아요? 아니야말로 산업혁명에 대한 내용을 알아요?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에 대한 내용을 알아요? 그냥 공산주의하고 전쟁하고 만나다가 3.8전 떡거이 나니까 남한에 있는 남한 정부에 대한 대항하는 정말은 반한국, 반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의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사회를 향해서 뭔가 투쟁을 해야 되는데 이 노동운동이 그런 거예요. 투쟁을 해야 되는데 투쟁할 수 있는 어떤 이론적인, 정말 이론적이란 말은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고 노동조합을 어떻게 운영,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이야기할 적에 대한민국의 노동운동의 어떤 교본은 바로 여기 인류사에 있는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그 이론을 하나의 그것이 다른 어떤 그 노동운동사에 들어갈 만한 노동운동사에 남아있는 다른 교환이 없으니까. 노동조합 하는 거는 전부 다 받은 데서 하던 거는 외국에서 하던 그거는 대한민국에는 한국노총을 통해서 들어와 버렸고 한국노총에 반대되어지는 민주노총에서 할 때는 한국노총을 따라가면 저가 한국노총 같이 가버려야지. 다른 걸 하려고 하니까 그런 대안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노동운동의 어떤 초기에 있었던 공산주의 이론이 결국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돼, 각 사람이. 여기까지 왔을 적에 대한민국 입장에서 그 당시에 정치하는 사람이 자유당이라는 이 당이 있었어요. 아까 이 자유당이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자유를 알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정당 정치하니까 자유당을 하는 거예요. 자유당을 하는데 자유당에서 두 계파가 딱 갈라져 나오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나올 때 그 가지고 나오는 당 이름이 내가 잘은 모르는데 이 신민당이 그래, 신민당. 여기도 민이 들어가잖아요, 민. 이게 민이 민주예요. 그 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지고 나온 당이 이게 민주당이에요. 자유당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으로서 자기들이 당수 형제로 이제 딱 형태로 정권을 정치의 최고 책임자로 딱 나설 적에 가지고 있던 당이 이름이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당이고 김영삼 대통령은 신민당으로 있고 또 여러 가지 바뀌어요. 바뀌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이 민주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민주라는 단어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당에 대해서 이것은 당의 당 호칭에 대한 것을 아주 사수예요, 사수.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유언이 개인이 당에 헌신해라. 당이 깨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전통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요거 이야기하려고 하면 좀 더 나중에 또 다시 해야 되겠는데 뭐 너무 말이 좀 막 길어갖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어찌 보면 중심에서 조금 벗어날 듯한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 기초를 이야기 안 하면은 이 내용의 의미 자체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붙잡지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단 이야기 좀 많이 간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